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경유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9.6% 올라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 오후에 발사됩니다. 주식 리딩 업체라며 접근한 이들에게 암호화폐인 코인을 사들인 뒤 피해를 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을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정작 리딩 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남해안까지 비가 확대될 거로 예보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를 추가 인하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모두 2,100원대를 훌쩍 넘어서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알뜰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의 바람은 하나 같았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넣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기름값이 빨리 하루라도 1,800원대, 1,700원대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다른 건 바람이 없어요. 이처럼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 급등과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30%까지 끌어올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경유 유가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선 운임 인상 압력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항공료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고유가 속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은 비축물자를 방출하거나 긴급 수입하겠다며 정해놓은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3분기 요금 인상안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일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는 등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다만 연일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서울역이 기차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올해 초 연휴를 앞두고 한산하기만 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올해 초보다 철도 이용객이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서울역의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늘었고 이 가운데 철도와 항공 등 운수업 관련이 70% 급증했습니다. 여행사와 여행 보조 서비스업 등도 4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었던 생활 방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고령층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의 소비 활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비 여력도 회복세입니다.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지난해 8.6% 늘었습니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금리입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선뜻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비액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실질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소비의 질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소비가 우리나라 경제 성적을 좌우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달 소비 심리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에 따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는 22일과 23일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하원 증언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여전히 소비가 강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다면서 극심한 인플레 통제를 위한 이단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열어두었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하지만 시장에선 경제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르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 줄었고 주택 착공 실적은 14%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인들이 외식, 휴가, 이발 청소 등 일상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줄이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저소득층이지만 고소득층도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면서 연준의 경제 연착륙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이제 이를 따라잡는 위험한 게임을 연준이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P모건도 지난 금요일자 보고서에서 앞으로 2년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3%, 3년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81%에 달한다며 연준이 연착륙을 시킬 수 있을지에 회의론을 폈습니다. We're not technically in a recession because we haven't had, two consecutive quarters of GDP declines, but we are in the midst of what leads to a recession, which is you're seeing the consumer back off.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의회 증언을 통해 이러한 우려와 회의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ABC 방송에 출연해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노동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하다면서 조만간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6일과 17일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그 직전에나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또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처럼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휴일에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넘어서 북한만 예외로 생각하는 북로남불이냐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색깔론적 접근이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연속 SNS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자신과 북한만 예외라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을 의식한 민주당의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내로남불을 좀 빗대가지고 북로남불이라 했습니다.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남한이 하면은 불륜이다라는 뜻으로 북로남불 아니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친북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력적 국정 운영보다 강대강 국면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의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신다면 오판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당시 보고를 받고 월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첩보 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른바 보복 수사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가 묵혀둔 고소 고발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주 비대위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띄웁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어떤 정보공개 소송이 있는지 현황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 소송 내용과 승소 가능성,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처럼 다른 소송도 취하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며 검토가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소송의 취하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제송부를 내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차례 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새 후보자의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합당 뒤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양당 합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추천했고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SNS에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인 모 의원의 지도부 참여에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담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이 대표는 특히 정 의원이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서 추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성희롱성 발언으로 넘겨진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발언 여부 그리고 피해 보좌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등을 통해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력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쯤 발사대에 도착하는 누리호는 오전 11시까지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치고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적, 기계적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누리호는 날씨와 우주 물체 등을 고려한 뒤 내일 오후 늦게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 재발사의 최종 변수는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송과 발사 모두 가능하지만 돌발적인 날씨 변화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2차 발사가 하루 연장된 것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송 후 기립 과정에서 14층 높이 구조물에서 작업해야 할 연구진의 안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 기립 후 각종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사 당일에는 낙뢰와 강풍이 발사 제한 요소가 됩니다. 바람은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발사가 중단됩니다. 발사대 인근이나 발사체 비행 경로에 낙뢰 방전 현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누리호 이송과 기립, 발사에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과 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주센터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적고 낙뢰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지상풍과 고층풍 모두 발사 기준 이내로 비교적 약하게 불겠습니다.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바람은 지금 현재 고기압 가장자리고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발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낙뢰 등 날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요양병원을 찾아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열흘째 10,000명 미만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인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대신 가을 재유행 대책을 세우는 데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오래 생이별해왔습니다. 간혹 허용되던 대면 접촉 면회는 면회자 모두 백신 접종이 완료돼야 하는 데다 기간과 인원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못 들어왔어, 엄마. 하고 다른 사람 밖에서. 하지만 이제 사전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백신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과 외박 제한도 넉 달 만에 풀립니다. 4차까지 백신을 접종했거나 2차 접종 뒤 확진됐었다면 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 확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열흘째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위중증 환자가 70명대로 내려앉은 덕입니다. 하지만 주간 사망자가 여전히 100명이 넘어서 감염 안정권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격리를 해제하거나 하루 이틀만 단축해도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은 오미크론 여파로 생긴 항체 효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을이 되면 항체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대유행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올 여름에 휴가철 매개로 해가지고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오미크론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결국 한 9월 정도 가게 되면 결국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역당국은 당분간 가을 재유행 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 FDA가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한 것과 관련된 논의도 본격 시작할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휴일인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2,380명이 적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더해서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식 리딩 업체라며 접근한 이들에게서 가상자산인 코인을 구매한 뒤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달리 코인을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게 매도 제약이 걸려 있었던 거라 피해자들은 애만 끓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주식 리딩업체 관계자를 통해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 예정돼 있어 수천 배까지 수익이 날 것 같다며 A씨를 꼬드겼습니다. 1000% 2000%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쟤만 보고 따라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안에 뭐 사장님 하여튼 큰 돈 만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코인을 지갑에 받고 나서야 당장 되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락업이라고 불리는 매도 유예 기간이 설정돼 있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매도가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상장될 때 버튼 누르고 팔고 나오는 식으로 저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락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사장님은 이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고양시에 사는 B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곧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풀린다는 매도 제한이 한 달에 10% 정도라 코인을 다 팔 수 있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카드로는 저도 장기 대출을 했는데 없으면 자동차 대출까지 모두 다 그러다가 하면 된다.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거의 세뇌를 시켰죠. 현재 피해자 단체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만 300건 정도. 미래가 불투명한 코인에 묶여있는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진은 코인을 권했다는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정작 리딩 업체는 본인들과는 무관한 협력사의 일탈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전망 같은 거는 하는데 아예 비상장 코인을 따로 매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매도 가능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년 정도의 장기간 락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이고 팔았다면 그거는 사기가 될 수 있겠죠. YTN 취재가 시작된 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리딩업체 이름으로 또 다른 비상장 코인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자 일당과 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부업자 A씨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B씨, 이들을 이어준 브로커 등 3명을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부업자 A씨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재작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25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빌린 뒤 훨씬 더 높은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고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 본부장 B씨는 A씨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도록 주선하고 A씨의 사채 상품 설명회를 열어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소송에 졌을 때 당사자에게만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분양 원가 공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세대를 4억 2,300만 원에 분양했는데 분양 수익으로 6,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SH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분양 원가를 구성하는 건물값과 땅값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물값에 들어가는 도급공사비와 지급자재비, 기타 직접 공사비 등 61개 항목과 땅값에 포함되는 조성비, 용지비, 인건비 등 10개 항목을 모두 알리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청약하고 분양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공급자 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반면 유사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분양받은 사람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소수에게만 소송 결과에 따라 자료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9건 가운데 LH는 8건을 패소했는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비공개 기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합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 적정성 논란이나 민간주택 건설 위축, 주택 품질 저하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 사회적 합의가 없는 만큼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합니다. 건설사 역시 LH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고분양가 때문이 아니라면서 시장 혼란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현장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른데 단순하게 원가로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의견은 온도차를 보입니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면 기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 시장 전반으로의 공개 내역 확대나 정보 공개 수준의 확대가 좀 요구되고 수요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적정 가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각 아파트마다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원가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삼기에는 이건 역시 충분치 못할 수 있습니다. LH 측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일에도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군의 공세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부 전선을 직접 방문해 남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 인근 수미 지역의 가옥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가 10여 채가 불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Не то что громко, а очень громко было. И непонятно, куда стреляют, что стреляют, не переставая, просто приземлялось и приземлялось.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 세베로도네츠크 부근에서는 일부 러시아군의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잇따라 패배해 퇴각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지휘부와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Большие потери в рядах ВСУ вынуждают украи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бросать в бой не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личный состав, у которого отсутствуют необходимые навык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는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와 오데사를 잇따라 방문해 남부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Південь ми нікому не віддамо, все своє повернемо, і море буде українським і безпечним. 또 남부 항구를 통한 식량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병사들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딴 최전방 방문을 통해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력 열세에 따른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존슨 영국 총리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종전 없이 장기 대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서방이 이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몸과 마음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거치며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사자 유해가 담긴 관을 옮기고 헌화하며 마지막 조의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영-TV 기자였던 고인은 전쟁에 참여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Ну, чисту, святу Україну, про порядність, незалежність. І нехай ця жертва, яка прийшла сьогодні в нашу країну, вона буде не безкоштовною, нехай вона буде недаремною. 전쟁의 상처가 깊게 패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힘겹게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 학생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Який є, і він не згасав ніколи. Це було важко емоційно, проте ми намагалися триматись, і я думаю, що у нас вийшло це. 조그만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코미디언의 개그에 잠시나마 씨름을 잇습니다. This is the only way. This is the only way to save your mental health in war, as I suppose, because I don't have money for a psychotherapist, and a lot of Ukrainians don't have money for psychotherapists.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시회는 시민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합니다. 미사일 잔해부터 러시아군이 두고 간 소소한 장비까지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Виставка достатньо чудова, ідея супер, дуже боляче на це дивитися. Я була за Києвом, коли це все відбувалось, тому 전쟁이 일어난 지 무려 4개월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묵묵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막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군은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요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미사일의 선해 기동력, 즉 요격미사일 회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등 변칙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은 우리 군의 기존 미사일 요격망으로 바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단조로운 궤적이 아니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투 고도와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좀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요격이 까다로운 무기체계로 불리고 있는 거죠. 이에 공군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사일 요격 체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결합 대공 무기를 비롯해 고출력 전자기파 EMP와 슈퍼대포 레일건 등이 거론됩니다. 공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첨단 국방 기술의 전력화 가능 시기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지점 포착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정보 공유에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는 여전히 외교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은 최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세계 질서 혼란의 근원이자 민주주의의 재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오류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4만 자 분량의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먼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 대중국 전략 연설에서 미국은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첫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어 미국이 말하는 국제 질서는 사실상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호하는 질서라며 미국은 세계 질서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늘부터 타이완과 고위급 군사 안보 전략 대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연합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대화에 타이완에서는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단장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보는 또 이번 회의에서 타이완 대표단은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과 만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을 토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화가 성사되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고율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인 델라웨어주 별장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려다 넘어진 뒤 이내 일어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대화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의 인하 여부는 현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ow soon are you talking to Xi? I ain't telling you. Have you made up your mind on China tariffs, sir? We're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앞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 내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산 관세 인하에 유보적입니다.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따른 에너지와 곡물 등 미국 제품 수입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한데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미국 제품 수입 목표의 달성 약속을 한 번 더 받아낼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달쯤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전격적으로 첫 대면 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다수당 자리는 지키지만 의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AFP는 5개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예측 결과를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의 의석수는 200에서 260석으로 과반인 289석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당이 의회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운영에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생 만 18세인 임윤찬은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un-Chan Lim. 18살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입니다. 청중상, 신작 최고 연주상까지 휩쓴 임윤찬은 상금 10만 달러와 3년의 월드 투어 기회까지 갖게 됐습니다. 임윤찬은 2번의 협주곡을 연주해야 하는 결선 무대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를 연주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무대 때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미뤄져 열렸지만 역대 대회 중에서도 참가자들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짧은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받는 상을 받은 느낌이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7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임윤찬은 예원학교 졸업 뒤 지난해 한예종에 입학했으며 한 번도 해외에서 유학한 적 없는 국내파입니다. 평소 말수는 적지만 무대 위에선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콩쿠르에서도 이런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이 높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무려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5에서 20mm가량의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 대전은 22.5도, 대구는 2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3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이송일인 오늘 나로 우주센터는 흐린 가운데 바람만 약하게 불겠고요. 발사 당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있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날씨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최종 점검을 마치고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 오후에 발사됩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남해안까지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첫 자력 발사체가 누리호가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오늘 아침 발사대로 이동하고 내일 오후 늦게 발사에 나서는데요. 지난주 문제가 생겼던 부품은 교체했고 다른 센서와 기체 전반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대에 기립한 뒤 점검 과정에서 신호 이상이 발견된 누리호. 조립동으로 되돌아간 누리호의 결함 보완 작업은 예상보다 신속했습니다. 센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과 터미널 박스의 문제가 아니라 센서 자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이어 1단과 2단을 분리하지 않고 레벨 센서 내부의 코어 부품만 교체하자 신호 이상이 해결된 것입니다. 레벨 센서에 그것도 전기 쪽이 이상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전기부만 교체가 가능할지 단분리 없이 하는 도면 검토 작업을 어저께 했고 실제 그 1기단 연결부 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기체에 부담이 가지도 않았고 다른 센서와 기체 전체에 대한 기계적 점검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일인 23일 이내 재발사가 결정된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이송 채비를 갖췄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발사대로 이송되고 기립한 뒤 케이블을 연결해 정기적
기계적인 재점검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내일 오후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되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1차 발사 실패와 2차 발사의 2차례 연기를 거쳐 우주로의 여정에 다시 도전하는 누리호. 좋지 않은 날씨 조건을 뚫고 임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추가 확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선 할당 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일 계획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영 상태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발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최대폭인 3원 인상안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제도 전반을 손보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등을 결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7조 8천억 원 적자라는 최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9.6% 오르며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5.4%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3분기에는 휴가철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어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을 미루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내부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ABC 방송에 출연해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노동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하다면서 조만간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거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6일에서 17일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그 직전에나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또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처럼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쯤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청문회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청문 시한이 다가온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야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 선결 조건이고 그걸 지키면은 나머지 원구성 협상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민주당도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여당이라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정권 초기에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도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를 처음 봅니다. 국회가 개점 휴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이자 검수완박 법안 추진 때 공개 반대했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의 반도체 특별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 양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 특위가 꾸려지면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민생우선 실천단을 중심으로 상인과 시민, 소외계층을 잇따라 만나며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공전에 여도야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다음 달까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수십 건이 줄줄이 잡힌 것을 보면 여론이 얼마나 쌀쌀한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민주당 자신과 북한만은 예외라면서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원문을 공유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피격당한 공무원을 월북몰이한 것도 또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면서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쟁점화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친북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일련의 움직임은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계속 민생을 얘기하는 건 현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초당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자신도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4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입주를 기념하는 이른바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린 휴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직장인들, 장터를 연 소상공인들까지 용산청사 입주를 기념해 열린 주민 초청 행사, 이른바 집들이입니다. 잔치가 한창인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무대 배경에 걸렸던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과 만나고 대통령님이 야생동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아주 멋진데?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주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끝도 안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국내로 망명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격려한 뒤 인사말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산이 또 서울에서 이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에 맞춰 대통령 2층 주 집무실 입주도 계획돼 있었지만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집무실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관저 공사도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민 초청 행사에는 애초 김건희 여사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당일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권양숙 여사를 만날 때 지인 동행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 등은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현재로는 만들 생각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부속실 직원들이 김 여사 수행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 계속되는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 집회도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양산 집회를 중단하거나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집회를 멈추겠다는 입장인데 한치 양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애국가가 끝없이 반복되고 도로가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함께 수갑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집회 중단을 호소하는 주민 현수막도 곳곳에 보입니다. 경찰이 소음 관리에 나서면서 퇴임 초기보다는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시민들이 모여 사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첩 문재인 체포해! 왜 간첩을 보호하는 거야? 간첩 끄집어내!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근처 집회 트럭 앞에 모인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손팻말을 흔듭니다. 한쪽에서는 항의하는 시민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평산마을에서 욕설 섞인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일주일 가까이 열리고 있습니다. 양산 시위가 중단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해주면 저희는 집회를 쳤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총리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로 가장 고통받는 건 해당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 탓에 법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언제까지 피해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공격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카페 대표는 인터넷에 공지글을 올려 서울의 소리 대표가 김건희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열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마이크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검찰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가 단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쳐간 인사들이 대거 좌천되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정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선 이번 인사의 밑그림이 될 검찰 직제 개편안 등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핵심은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검사 정원을 늘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검사들을 좌천할 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은 연구 기능이 비활성화된 곳에 무수한 자원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직접 수사부서를 늘리고 수사 임시조직을 만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전문 수사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 내용도 이번 인사를 위한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인사의 직후엔 일선지검장과 고검장 등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총장 공백 사태와 주요 간부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조직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수사로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론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발 사건이 남아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지속해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사건 일지를 공개했고 박 지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부장을 맡은 신흥석,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리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인사도 한 장관 취임 직후의 고위직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 특수통 중심 인사가 이뤄진다면 윤 총장 때의 첫 간부 인사처럼 줄사태 파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북한이 올해 봄 가뭄에 이어 보리 장마까지 겪고 있어서 식량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수문국 관계자는 어제 조선중앙TV에서 여름철인 6월 들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자주 비가 내렸다며 6월 하순에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보리 장마 현상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리 장마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기 전 초여름 보리를 거둘 무렵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하는데 북한 농작물 생산에는 악재로 여겨집니다. 올해 북한 농촌은 코로나19와 장티푸스,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 확산에 불리한 날씨 조건까지 겹쳐 이른바 3재가 덮친 형국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를 막을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군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 무기 체계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혁신적인 미사일 방어 기술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레이저와 레일건, 고출력 전자기파 등 신무기 체계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전력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인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380억 원대 대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재작년 초 대부업자 A씨는 고리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꼼수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빌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우선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품인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는 감정가를 정하기 어렵고 시세가 급등락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중은행에선 담보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씨는 금융 브로커들에게 수억 원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브로커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대출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며 1억 3천만 원을 건넸고 B씨는 청탁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대부업자 A씨는 감정서를 위조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재작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16개의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25차례에 걸쳐 무려 38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이율 6%였는데 A씨는 훨씬 높은 15% 이자를 붙여 서민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새마을금고 고위직이란 신분을 이용해서 A씨의 대출 상품 설명회를 열어 영업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대부업자 A씨와 새마을금고 본부장 B씨,
또 이들을 이어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휴일 오전 도심 한복판에서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선 바닥이 무너져 건설 자재를 옮기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마주오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말을 걸고 가슴을 밀치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청량리동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웅성거리고 구급차도 오고 피가 얼굴에 많이 이렇게 흘러 있었어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30여 분 만에 붙잡힌 A씨.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남성과 친척 관계라고 진술했지만 정작 피해 남성 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태웁니다. 아침 8시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공장 건물 공사장에서 바닥 일부가 무너져 51살 노동자 김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조당국은 크레인이 철근을 옮기다가 1층에 내려놓자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를 뒤덮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심한 연기로 주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를 탈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남부 미콜라이오를 방문한 직후 공개된 영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남부 지역을 어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부의 항구를 통한 식량 수출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9일 발행된 독일 매체 빌트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적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으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언급하면서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력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쯤 발사대에 도착하는 누리호는 오전 11시까지 기립과 고정 작업을 마치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기적, 기계적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오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바다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하겠고 이번 주 중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준 뒤 금요일과 주말에는 충청도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장마권에서 벗어난 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과 외박도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는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했습니다. 네,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감시팀이 구성됩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늘부터 특별 감시팀이 야생 멧돼지 매몰지와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훼손되거나 유실 우려가 있는 취약 매몰지 150여 곳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성희롱성 발언으로 넘겨진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발언 여부, 피해 보좌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등을 통해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캐나다 참전 용사의 유해가 오늘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됩니다.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참전 용사는 캐나다 퇴역군인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은 임종 전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짜릿한 역전극으로 선두 SSG의 4연승을 저지했습니다. 3위 LG는 2위 키움을 이기고 추격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롯데의 추격전은 8회에 시작됐습니다. 전준우와 이대호의 안타에 이어 피터스가 야수 선택으로 출루하며 동점을 만든 롯데. 한동희와 정복은 한태양의 뜨거운 방망이로 비기닝을 만들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저랑 같이 초중고 같이 배터리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성향을 또 잘 알고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저랑 승부할 것 같아서 더더욱 초구를 노렸습니다. 요키시와 플러코의 팽팽한 투수전이 벌어진 키움과 LG의 대결. 홈런 배송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이정우가 시즌 11호 홈런포를 터뜨립니다. 최은성의 솔로포로 따라붙은 LG는 연장 10회 석점을 뽑아내며 승리를 가져왔고 2위 키움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원하는 목표 그리고 원하시는 순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강백호는 13경기 만에 첫 홈런포를 신고했습니다. 알포드가 나란히 마수거리 홈런포를 기록하고 선발 소영준이 호투한 KT는 두산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홈런보다는 많은 출루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회에 실책을 연발한 하나는 NC에 져 8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번 주 장마 시작과 함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앞두고 시민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름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싹한 폐가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들어간 집안에선 후텁지근한 날씨를 잊게 만드는 비명이 들립니다. 제가 엄마 뒤를 잡다가 제가 눈을 떴는데 빨간불이 있어서 그냥 바로 뛰쳐나갔어요. 막 해골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 조선시대 노비 과목부터 집신 삼기 강의와 지게매기 체험까지 휴일 민속촌엔 이색 공포 체험과 전통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역사하고 옛날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놀이기구도 타고 관람도 하고 싶어요. 투어놀이하고 윷놀이요. 근교로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옷을 흠뻑 적신 아이들. 장난감 물총으로 친구의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분수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사이사이 다 피해 다니면서 막 놀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묻혀서 세수도 가끔 해야 됐어요. 한강공원 수영장은 본격적인 여름나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24일 개장인데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최상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에 문턱에 선 시민들. 아무리 더워도 드디어 다시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즐거움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 바로 람사르 협약인데요. 국내 1호 람사르 협약 습지는 강원도에 있는 해발 1280m 대암산 용늪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출입이 통제됐던 용늪이 2년 만에 다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280m, 강원도 인제와 양구의 경계인 대암산 정상.
하늘과 맞닿은 곳 짙은 안개가 쉴 새 없이 휘몰아치기를 반복하길 수차례. 마침내 용늪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넓은 초원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습지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용늪. 1년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나무 구조물을 따라 용늪을 거닐면 숨어있던 습지 식물이 인사합니다.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끈끈이 주걱부터 형형색색의 야생화까지. 탐방객들은 용늪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금방이라도 용이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와 닿아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용늪 바닥은 추운 기후 탓에 식물 사체가 썩지 않고 퇴적된 2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8m 깊이 2탄층에는 우리나라 수천 년 생태 자료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나이와 비슷해서 4,300년에서 5,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평균 4,5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이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용늪은 사실 그 가치를 몰랐던 80년대 초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며 둑을 쌓고 일부 2탄층을 퍼냈습니다. 그 당시 그 군인들은 그 2탄층에 대한 그런 습성을 생태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이 다 새가고 결국은 스케이트장도 못 만들고 습지만 파괴시켰던 거죠. 이후 군부대를 이전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벌인 끝에 다시 건강을 찾고 있는 용늪. 보존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탐방이 허용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 책임자 등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고 원청과 하청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여러 사람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 안전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UAE 원자력 공사와 만든 합작 법인이 UAE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3호기 운영 허가를 취득하고 바라카 원전 3호기 연료 장전에 착수해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장전 착수와 함께 UAE 원전 3호기는 단계적인 출력 상승 시험과 성능 보증 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서 상업 운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3월 UAE 원전 2호기 상업 운전 착수에 이어서 3호기도 연료 장전 목표를 달성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UAE 내에 청적 전력이 성공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3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갈치 등 6개 어종과 포장회가 대상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합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이 높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저녁부터 제주도에는 올여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2도, 부산이 22.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영남과 전남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누리호 이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흐린 가운데 바람만 약하게 불겠고요.
발사 당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들어있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